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야권 정치 인사인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 그 시작은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봉투에 첩보를 담아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서 봉투를 쓱 건네고 여기서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야권 인사를 향한 정치 탄압이다라는 논란과 함께 청와대가 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논란도 더욱더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정의 일을 백원우 전 비서관이 다 도맡아서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그룹으로 꼽히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야권 정치 인사에 대한 첩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닌지 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은 오늘부로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십시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실상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 안팎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적폐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서부터 야당 유력 인사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이 시작됐다는 게 오늘 뉴스의 핵심입니다. 키 포인트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수석 바로 밑에 있는 비서관이었습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그 결정에도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실토를 한 겁니다. 김기현의 첩보 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합니다. 1. 그 첩보 보고서는 통상적인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얻은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그룹 중에 핵심으로 불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정상적인 공문 등록도 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 줬다라는 것, 혹시 선거 개입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증폭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정말로 비밀리에 하는 압수수색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이걸 포함해서 10차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청와대가 울산 경찰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과연 청와대 민정이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 인사, 그것도 야권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 계획을 보고받는 것이 적절하냐, 민간인 사찰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적인 이관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울산 송초로 시장이 누구냐는 겁니다. 8번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송초로 시장.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의 당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번에 대통령은 소원을 이룬 셈입니다. 혹시 대통령의 소원을 누군가가 이뤄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송초로 시장의 국회의원 선거 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0년 호영호제. 문 대통령은 송초로 시장을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입담은 조국.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 같습니다. 세 갈래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조국의 일가 비리. 2.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뒷배 의혹. 3. 황운하 경찰총장에게 하명을 해서 야권 정치인을 낙선시켰다라는 의혹. 이 세 갈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의 마음을 더욱더 옥죄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찰 무마 의혹 진술 거부할 경우 최종 지시자로 책임져야 할 판이 돼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진술을 하느냐, 조국 전 장관의 앞에 선택의 두 갈래 기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일반 기사도 사회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걱정이에요. 출생아 수 40만 명 깨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2년 만에 올해는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위기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9월까지 집계됐는데 23만 명. 이거 열심히 해도 30만 명 될까 말까다라는 거예요. 2002년 때까지 49만 6,911명. 그런데 2019년 30만 명 밑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저출산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30만 명 붕괴는 정말로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수치입니다. 아,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식판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이 시대의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수많은 이유 중에 이게 그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한창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판입니다. 급식 양 한번 보십시오. 1,700원짜리 급식입니다. 흑식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와 관련해서 조금 올려줘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22년째 이 가격이 동결됩니다. 일각에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급식비 올려줘봤자 일부 부도덕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입마이 포켓하는 건 아니냐.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올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영양가 있는 식단은 제공되게 하고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야 할 것 아닐까요?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빚으로 버틴다. 대출 역대 최고.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2% 증가했고 1년 사이에 24조 원이 늘었습니다. 대출액이 220조 원. 정말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종업원들 내보내고 빚내서 견디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정말로 걱정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혜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하나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음입니다. 다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과연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타깃.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을 정치적으로 타깃한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첩보 보고서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민정의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불러서 봉투에 담아서 귀로 쓱 줬다. 박형철 비서관이 직접 검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묻고 싶습니다. 백원우 비서관, 그 첩보 어디서 났습니까? 명확히 발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중단.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젯밤에 의식을 잃어서 세버런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연 지금 의식이 돌아온 건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상당히 많군요.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100원으로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원은 적어도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혐의가 없다라고 본 게 된다는 겁니다. 자, 혐의를 못 본 걸까요? 보고도 가린 걸까요? 일단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결국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는 무슨 사유로 감찰을 중단한 걸까요? 누가 무마시킨 걸까요? 유재수 구속으로 윗선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됐어요. 당연히 구속되죠.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본인이 골프채 줘서 땡큐, 항공권 줘서 땡큐, 문자까지 나왔는데도 구속 안 되면 그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가 명분이 있겠습니까? 기각을 할래 할 수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그때 왜 감찰을 무마시킨 겁니까? 그럼 여러 개의 범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된다. 법원이 이렇게 밝혔어요. 재판도 안 했는데 아직 범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된다. 증거인멸, 도망 염려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은 유재수의 신병 확보 계기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조국 수석 넘어서 그 뒤에 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검찰은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법원의 구속 사유를 보면요. 혐의가 상당수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 당연히 구속. 굉장히 쿨하게 구속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시 무렵에서 점심 먹기 전에 끝났어요.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협의 사실 자체가 그렇게 방대하지 않다라는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유재수 측 변호인이 주장할 게 그게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은 검찰의 증거가 많다. 그렇죠. 결국 증거가 차고 넘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사실관계를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투거든요.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이걸 봐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받은 건 맞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가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다른 사건보다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거기다 아마 왜 그렇게 됐겠죠? 객관적 물증으로서 돈이나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었던 그런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뭐 퇴근 무렵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는데 어제 한 9시 50분 그러니까 거의 딱 12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범죄 혐의가 여러 개가 상당수 소명된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가 4개였습니다. 뇌물 받은 거. 뇌물 받은 다음에 수뢰후 부정처사 그리고 또 김영란법 위반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장 어떤 범죄 사실이 사실상 법원이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예. 유재수 수사는 일단 막을 내렸지만 이제 2막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비록 구속됐고 아직 재판은 남았지만 이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되는 건에 대해서 당시 특감반이 이 특별감찰 세세히 캐고 들어갔는데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왜 멈춘 건지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같은 비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는 왜 그렇게 수수방관했는지, 어떻게 민주당의 고위직으로 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김희정 장관 살고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할 수 있었는지가 이제 더욱더 검찰은 궁금하다는 겁니다. 검찰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 구속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이분의 심경이 저는 가장 궁금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자, 보세요. 유재수 씨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이제 감찰을 했던 특감반원. 나중에 몰라봐서 죄송하다. 사과까지 했었던. 그러자 유재수 씨에게 너 아직도 청와대에 있냐? 라고 면박까지 받았던 그 특감반원이 지금 이 구속 소식을 뉴스를 보고서 저희 돌직구쇼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무슨 심경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이제 한편으로는 절반 정도는 그나마도 정의가 살아있다,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아직 답답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재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황 증거라든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흐렸던 기류들이 아직도 다 밝혀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국 장관 여러 차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유재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유재수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해서 해야 될 건 별로 없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만 좀 있더라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랬죠. 그것은 바로 지금 나타나듯이 검찰이 지금 말하자면 소명받은 그런 증거 자료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답변 아닙니까? 당시 예. 어떤 총괄 그 수석 책임자로서의 조국 장관이라든지 또 그 밑에 민정비서관이라든지 반부패 비서관의 태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답답함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첩보 근거가 약하다. 국민들 앞에서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재판까지 가봐야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법원이 보는 바에 검찰이 보는 바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그때 당시 도덕적 기준이 낮은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인 건지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씨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오늘 한 조간신문에 또 하나의 단면이 새로운 단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이 셌다. 청와대 찜 참모가 유재수한테 인사청탁을 했네. 아니 순서가 뭔가 바뀐 거 아닌가요? 보통은 청와대 찜 참모한테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들어주고 들어줄까 말까 연락도 안 되고 청와대 핵심 참모가 유재수 씨에게 인사청탁. 앞뒤 순서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기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재수 씨가 얼마나 이른바 정권 실세의 위치에 있었는지가 반증되는 기사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유재수 여권 관계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아, 검찰 수사 잘해. 좀 항상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좀 말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유재수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을 검찰은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청탁 방식은 유재수 씨가 특정 직급 추천 인물 3명, 후보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보고하면 청와대 핵심 참모가 그중에 특정인을 이 사람이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추천한 인사는 현재에도 금융위 고위직을 맡아서 근무 중이다. 다른 실세들의 청탁 정황도 포착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사청탁 의혹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청와대 계시면서 뭐 각종 부탁, 고민, 민원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청와대 인사가 공무원에게 인사청탁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처에서도 고위직 인사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A, B, C를 나눠서 올릴 때 무슨 국장이 개인적으로 인사 관련된 비서실이 아닌 사람하고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부처 쪽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청와대 쪽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사실을 검찰이 처음 알게 됐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이 제보가 들어와서 특별감찰반이 수사를 했을 때 그때도 휴대폰을 포렌식 했고 그때 상당수 유력 인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검찰이 새롭게 알게 돼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은 2년 전에 조국 민정수석실의 그 청와대 직원들도 이런 내용은 알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덮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수도 보호해야 되지만 유재수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청와대 핵심 참모들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네.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쪽만 어떤 이득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인사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유재수는 본인이 국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금융위원회를 대표해서 청와대의 인사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국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청와대 핵심 참모도
인사비서관실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도 두 사람은 전혀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인사가 버젓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무마한 거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되고 잘못된 인사 처리에 대한 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들어가야 돼서 양쪽으로 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2년 전에 황급히 덮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의 조국 민정수석실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예. 자, 검찰의 수사는 이제 유재수 씨에 대한 신병 확보로 인해서 청와대의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누가 유재수를 봐준 것인지, 청와대에 누가 특감반원의 특별감찰을 무마한 것인지,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청와대의 손이 누구 손인지 검찰은 수사를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운하 건까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야권 유력 정치 인사인 울산의 김기현 시장을 향한 이른바 거짓 첩보 누가 생산했는가?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의 시작은 어디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에게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백원우. 많은 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첩보 문건의 전달자는 청와대 실세 백원우 전 비서관이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첩보 문건을 봉투에 담아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봉투째 건넨 단서를 확보했다. 자, 만약에 청와대 해명대로 단순 첩보 이관이라면 공문 등록하고 공문도 남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절차 생략하고 개인적 인편으로 봉투에 담아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건넸다?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습니다. 김기현 첩보 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공문 처리 안 하고 내가 경찰청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사실 자체가 청와대의 하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원우가 첩보 문건 건넬 당시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현직 선출식 공직자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유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공직자에 대한 첩보라면 백원우 씨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야권 인사에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직 인사에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는 대통령의 친구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복심인 백원우 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전달했던 건 처음 본다. 박형철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권 실세 백원우,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의 행정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부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이름 석자 나왔습니다. 백원우. 이제 궁금한 건 백원우 비서관이 그 첩보 문건을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 백원우 비서관이 그 첩보 문건을 어디서 받은 건지 이제는 얘기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건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소속으로서 일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 내용을 만약 하다라고 등에 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의 일부의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런 첩보 문건을 전달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자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오늘 있는 수많은 조간 중에 저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 정리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첩보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향까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동향까지?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향뿐만이 아니라 울산의 현지 민심과 세부 사정에 관한 소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적은 겁니까? 자, 보세요. 예. 100번의 양보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첩보를 입수했다고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울산 바닥에 있는 시장에 대한 현재 민심을 그대로 첩보 문건으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는
야당의 정치인, 선출된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주는 여기에 대해서 감찰의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면 불법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경우 이거는 공직에서 하게 되는 불법행위 사창을 자행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의 DNA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목 놓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울산 내부의 현지 사정을 아주 정통하게 알 정도의 상황을 바탕으로 현직 시장에 대한 그러한 동향까지 문건으로 잘 싸서 올렸다라면 누가 썼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검찰에서는 아직 백원호 민정비서관을 소환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소환해서 이 문건 어디서 났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만약 이 문건이 현지에 있는 경찰이나 사정기관을 통해서 올라가게 됐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예. 선거에 그대로 직격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 백원호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때 그 밑에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친문의 핵심 인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드루킹 사건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김경수 지사, 센다이 총영사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도모 변호사가 같이 얘기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백원호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그때도 백원호 비서관. 우리가 유재수 사건 얘기했을 때 금융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유재수로 통한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유재수 씨가 정말 셌다라고 금융에서 얘기하는데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전 민정비서관이고 그전에는 국회의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 국회의원이 비서관으로 간다? 이게 좀 직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보다 훨씬 더 센 민정 내에서의 역할을 백원우 비서관이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은 백원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세간에 회자될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과연 백원우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 조사되고 나서 이 일에 대한 첩보 문건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 체인저의 역할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 첩보 문건을 어디서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그 첩보 문건을 도대체 반부패 비서관에게 봉투에 담아서 왜 전달한 겁니까? 검찰이 물을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백원우가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 때에도 그 모습은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인물이 백원우 전 비서관인데 장희영 교수님 확실히 이상해요. 박형철 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봉투에 담아서 선출직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전달된 건 이번 김기현 건이 유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요즘 최근에 저희가 다룬 이슈 모든 것들을 요즘 변호사니 전직 의원이 장관이니 시사평론가니 교수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데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윗선이 누구냐 혹은 그 너머에 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 사건을 보면서 윗선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계급의 윗선이 아니라 정말 실세로 따졌을 때의 윗선 이런 의혹이 자꾸 드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지금처럼 청와대 사람이 오히려 밑에 사람한테 뭘 부탁해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직급과 상관없이 진짜 실세가 누구냐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유재수로 통한다, 모든 뭐는 백원으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의 타겟이 막 맞춰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조국 전 장관도 허수아비 아니었나 이런 의혹들이 나올 정도의 지금 너무나 많은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내가 청와대인가 아니면 또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여러 의혹들이 나올 만한 점점 큰 정말 이렇게 게이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앞서서도 이게 공직자가 아닌 단지 시장이나 후보자에 대한 어떤 비리 첩보 이런 것들이 권력을 넘어선 어떤 권력 남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인데 이거는 권력 남용이라기보다는 적폐죠. 적폐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폐 아닌가요? 이거 적폐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좀 도를 넘는 수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이니 어쩌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인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막
후반기로 반환점을 막 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씁쓸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뒤에 또 뭐가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의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안타까워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검찰의 시선은 세간의 의혹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첩보 문건을 본인이 작성을 주도했든 어디선가 뭐 울산 누구에게 받았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백원우가 입을 열어야죠. 그 첩보 문건 자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불러서 봉투에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줬는지 아니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백원우 비서관이 준 것을 시작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에는 선거 판도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첩이냐 아니면 뭐 하달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첫 번째 이첩이냐 하달이다 이전에 공직선거에 나가는 사람을 청와대가 다루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뼈아픈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이첩이냐 하달이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부분. 처음부터 부적절한 거다. 또 혹은 본인이 만들었던 밑에서 올렸던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공직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경찰이 올릴 수도 있고 민간인이 올릴 수도 있고 심지어 국정원이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이첩할 수는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매우 아픈 부분이고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백은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번 정부가 인수위 과정 없이 왔기 때문에 더 힘이 실린 그런 상태였고 또 물론 이제 백은우 비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003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수석이 있을 때 행정관으로 일한 바가 있어요. 그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어떤 경중이라든지 사리 판단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무슨 해명을 내놨을까요?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입장 밝혔는데요. 청와대의 해명부터 한번 짚어보고서 이에 대한 검찰의 의심 정황도 나란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해명입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절차에 따라 이관된 거다. 하명 아니다. 그런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금 전에 이런 식의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청와대가 깊이 개입했다라는 단서를 쫓고 있습니다. 단서 1. 김기현 첩보 문건의 내용과 전달자. 김기현 본인과 동생 측근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상세히 기자돼 있다. 해당 첩보 문건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은 세간에서 도는 야 김병민 그렇대 라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김기현 시장의 주변을 집중적으로 캐고 다녔을 법한 내용이라는 것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가 하필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를 쳤던 현 정권의 실세, 대통령의 복심, 백원우 비서관의 손에서 나왔다는 게 검찰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검찰 관계자, 김기현 시장 주변을 이잡듯 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겼고 분량도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청와대가 경찰청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 이게 청와대로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을 것뿐만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던 정황도 검찰은 봤다는 거예요. 해당 경찰 관계자들 소환 홍보에도 현재 불응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김기현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청와대가 보고받았다. 김희정 장관님. 네. 자, 보세요. 청와대는 지금 현재 하명 아니다. 정상적인 이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 따르면 김기현의 압수수색 소식까지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받았다. 네. 김기현 시장이 여권 출신 공직자입니까? 김기현 시장이 청와대 직원입니까? 야권 인사의 압수수색 정보까지 청와대가 보고받았다. 그런데 이를 정상 절차에 따른 이관에 불과하다라고 과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버림으로써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인사 때도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다. 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수습도 우리가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조직적으로 나서서 비호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부려서 국가 대통령의 의중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저기는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정상 절차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 이것도 유재수나 백원우 개인 비리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상 절차에 따라서 이관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유재수 건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 절차라는 거를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상 절차가 아니라라는 게 백원우 민정수석실의 업무 뭐냐 하면 청와대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가 있는지 관리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업무입니다. 백원우의 업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심이 어떤지 이런 동향을 살펴요. 그러니까 본인 업무하고도 무관합니다. 민정수석실 전체를 놓고 봐서도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첩보라든지 정보조사 이거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거를 일일이 자신들이 관리 감독하고 날짜까지 딱 맞춰서 공천 발표 날 기다렸다가 공천 딱 발표되자마자 5군데 이렇게 쭉 압수수색하고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이관을 해버렸으면 이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왜 손 안 떼고 일일이 코치 다 합니까? 보고받았다. 그럼요. 기획수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해당 그 경찰에서 이거 사건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렇게 무혐의 될 게 뻔하다라고 얘기했던 담당 경찰 좌천됩니다. 그래요? 네. 경찰 수사관이 이거 수사해보다가 이첩됐지만 이거 김기현 죄 없는데요? 라고 보고했는데 좌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내려왔지만 어쨌든 담당 경찰관은 보기에 자기 수사관으로서의 책임을 걸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일 일선 수사관이. 근데 거의 좌천됐어요. 그리고 그 울산 경찰에서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이 경찰 나중에 비위 사실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끼워 넣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얼마나 이렇게 청와대 말을 잘 들어줬으면은 이 담당했던 울산 경찰청장 이번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버젓이 명예퇴직 신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련의 여러 고리가 너무나 선거를 향해서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처럼 그냥 정상적인 이관에 불과했다면 야당 정치 인사의 압수수색 정보까지 청와대가 보고받는 사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한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최진영 변호사님 법조인이시잖아요. 청와대 해명처럼 민정이 여러 가지 바쁜데 어디선가 뭔가 첩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들어와서 그냥 우연치 않게 이관해 라고 이관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공천 발표하는 날 압수수색이 되고 우연치 않게 경찰이 청와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압수수색까지 보고받아서 청와대가 그냥 우연치 않게 여기까지 휘말려 온 건지 아니면 김기현 죽여 한 건지 국민들은 궁금하잖아요. 죽여 했겠습니까?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미루고 짐작컨대. 근데 무슨 말이냐. 좀 전에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 절차에 따라서 이관했다? 쉽게 말하면 적법 절차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관계가 과연 적법 절차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죠.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공문 처리하지 않고 봉투에 담아서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서 주는 것이 적법 절차입니까? 여기에서 계속 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첩을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결과 정도만 통보를 해주면 될 것인데 하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보고에 대해서 또 다른 피드백이 있었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루어 짐작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이와 같은 그 첩보가 이첩받은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가지고 울산경찰청에 물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왔는 것이 알았습니까? 했더니만 공식적으로 그걸 알았다라고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황운하 총경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밑에 사람들만 그걸 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도 법적으로 맞지 않고 더불어서 지금 황운하 경찰청장의 말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검찰이 사실 처음에는 울산지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서울중앙지검, 옛날에는 공안부, 지금은 공공안전수사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권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선거 개입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거 어떻게 보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검찰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청와대 해명 그대로 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철호 시장이 과연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인가? 문 대통령 입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송철호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이 참 깊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부울경 지역의 인권 변호사로서 3인방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낙동강 이북은 송철호, 이남은 문재인이라 할 정도로 가까웠고. 그렇습니까? 3살 차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고 송철호 시장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는 다릅니다만은 부산을 기반으로. 예, 그래서 82년도에 사실을 보시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같이 말하자면 노동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같이 인연을 맺어왔고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30년 세월이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자면 그 형이라고 불렀고 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뭐 권익위원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때는 또 정무수석도 했기 때문에 계속 인연을 맺어왔고 그래서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2014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도 지지 유세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조국 교수가 그 당시에 선대 본부장 뭐 후원회장 이런 것들도 했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조국 교수도 사실 부산 출신의 어쨌든 법조인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인연을 다져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재밌는 건 사실은 2011년도에 송철호 시장이 당시 너무 힘들어서 벌써 14대부터 시작한 정치가 5번 내리 떨어지면서 울산에서 지역을 이사를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 다시 돌아가서 울산에서 정치하세요. 그게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의 정치를 오히려 본인을 안 하면서 추천했을 정도의 대통령이 이제 송철호 시장에게 형 다시 돌아가라. 그게 형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또 운명이라는 본인의 책을 쓰면서 대통령도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동지 중에 동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송철호 시장과 조국 전 장관과의 인연은 어떨까요? 오늘 취재된 바에 따르면 이 인연도 남다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자 조국, 송철호 이 두 분의 상부상조라는 제목의 기사도 오늘 나왔어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수차례 지원 사격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2012년 울산 중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조국 교수가 선대 본부장 2014년 울산 재보궐선거에 송철호 시장이 출마할 당시에 조국 교수는 후원회장 조국 전 장관은 지역감정의 희생자 송철호의 당선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철호 시장의 사위는 검사인데
송초로 시장의 사위 A검사가 이번 조국 청문회 준비팀의 팀원이었어요. 조국의 신상을 담당했던 청문회 준비팀이었다. 가족관계, 개인사 등 내밀한 정보를 관리해 왔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장윤 교수님, 안타까운 게 문 대통령의 소원이 송초로 시장의 당선을 보는 것. 대통령은 소원을 이뤘고 조국 교수도 소원을 이뤘는데, 이게 잘 되는 기사가 좋은 곳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나와야 좋은 건데, 이들의 이 정말로 각별했던 인연이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정권의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나오니까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국 전 장관이 지지를 했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지지를 하러 갔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정치 세력을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자, 나도 지지한다라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결국 이들끼리 어떤 리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이야. 그렇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인사 이동 있을 때 문제 불거질 때마다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던 민정수석의 얘기는 결국은 우리 서클 내에 사람이 없어요라는 말이었어 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그 울산시에서 그 자세한 정보를 도대체 누가 알고 백원우에게 줬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그 근간의 상황을 보면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이랬겠구나라는 또 감이 올 만한 지금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누가 봐도 희한할 정도의 검찰 수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극단도 선택한 후보자도 있었죠. 수사 받다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여러 개가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앞서도 김진애거도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5번 정도 했었는데, 그런 우연은 세상에 없지요. 그렇게 우연히 5번, 6번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인데, 그냥 안타까운 것은 그냥 권력형 비리로 그동안 우리가 적폐라고 좀 없어졌으면 바랬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이 후폭풍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황운하 청장 본인의 입장도 좀 해명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주영 장관님. 네. 청와대 첩보로 수사 시작됐는지 여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정권에서 자리를 준다라는 이야기나 청와대 유력 인사와 만났다는 건 다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없다라고, 이 수사 김기현 시장 문제 없다라고 보고한 그 경찰 담당 수사관을 좌천시키고 본인 입맛에 맞는 완전 핵심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 이 수사팀을 새로 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울산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이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최고의 수혜자가 될 송초로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2차례나 만났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만납니까? 그런데다가 또 계속 경찰 업무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 바로 지금 여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경찰 그만두겠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정치권이랑 연루가 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과연 그러면은 이 PK 지역에 이런 식의 청와대 개입이 된 기획이나 하명 수사가 김기현 시장 한 건만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지금 파다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안타깝게도 창원시장 후보로 한국당 후보로 나왔던,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도 지냈던 조진래 의원이 자살을 합니다. 검찰 조사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도 뭐였냐면 이제 경남 도지사 있었던 이제 당시 홍준표하고 같이 있을 때 인사 개입이 있었다라는 걸로 소환 통보를 받게 돼요. 그 창원시장 후보가. 근데 그것도 언제냐면 울산시장하고 루트가 똑같아요. 울산시장도 공천 발표된 날 5군데 압수수색 쫙 들어가듯이 여기 창원시장 후보 자살한 조진래 의원님이 공천 발표되는 날 그날 검찰 통보하라고 탁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쫙쫙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창원시장에 당선되신 분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수부 장관도 지내고 또 행자부 장관도 지낸 허성관 장관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친노, 친문 핵심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진래 후보에 대한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지 않냐. 그래서 자살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김기현 시장은 그 법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진래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라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걸 헤쳐나갈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선거 날짜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집요함이나 이런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자살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명 수사가 하나였나, 기획 수사가 하나였나, 선거 개입을 청와대가 얼만큼 했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창원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가정과 견해라는 것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게 이 세 가지 수사에 대한 답변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인 일가에 대한 비위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이른바 김기현 타겟 하명 수사 의혹까지. 조국 장관이 답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검찰발 삼각파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 일가비리. 2. 유재수 감찰 무마. 3. 울산시장 하명 수사. 다 조국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묵비권만 행사했다가는 이거 세 개 다 소위 독박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오늘 찬 조간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지금 나왔어요.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돼서. 자,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라는 게 조국 측 주장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단적 결정 아니다라는 뜻일까요? 조국, 백원우, 박형철, 여기도 백원우 이름 나오죠. 3인회의 가진 뒤 절차대로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찰 중단 지시는 맞지만 조국의 독단 결정이 아닌 절차대로 감찰을 중단했고 유재수의 죄질이 가벼웠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윗선 연루 의혹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라고 보고 있어요. 청와대도 조국 측 논리를 가세합니다. 민정수석실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 윗선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변 박사님, 3인회의 얘기를 조국 측에서 꺼내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특히 유재수 건과 관련돼서 그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백원우도 같이 결정했다. 네, 그렇게 하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 밑에 반부패 비서관,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든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찰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감찰 대상자에 대해서 뜰채로 건졌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야, 이거 묻어 라고 했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여기에 대한 고려들을 피해갈 수가 없을 건데,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이 중간에 고리를 볼 수 있는 핵심 인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가 조국 수석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검찰의 조사에서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술술 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콕 집어서 조국 전 수석의 지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3인회의 의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국 전 수석 선에서 이 일이 중단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자 보도됐던 내용 중에 흥미로운 대목 하나는요. 그 당시에 유재수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입수해서 포렌식 분석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왔던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관한 이름, 그리고 여기는 윤건영 국정상황시장에 대한 이름도 들어갑니다. 텔레그램으로 유재수 씨와 수시로 소통했던 내용들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특별감찰 결과. 그럼 이 일을 보고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윤건영 실장 하면 대통령의 복심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했을 때 통일부 장관 다 패싱하고 몰래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전달해서 받아온 게 바로 누굽니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거든요. 그 정도의 인사들과 내밀하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증거들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것을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승인이 없이는 불가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조국 전 수석에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더 큰 윗선의 영향이 없었는지를 검찰은 쫓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줄기차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국 씨 측의 주장 3인 회의와 관련해서 검찰의 시각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So what입니다. So what. 그래서 뭐라는 거죠. 검찰은 그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인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지 4인 회의를 했는지 6인 회의를 했는지 원탁 안 중요하다. 비유가 나왔는데 덮으라고 했으면 그게 직권남용이다. 3인이든 4인이든 원탁이든 중요하지 않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봐요. 실제로 이제 두 가지죠. 경우의 수는 무능하거나 말하자면 강압적으로 덮거나 하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19 감사구식으로 수사를 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탈탈 털었는데 많이 나온 걸 보면서도 덮으라 했으면 그거 자체도 더 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비서를 유재수가 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은 시점에 거의 비슷하게 아마 백은호도 같이 근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같은 사람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어떤 검찰의 입장은 정당한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자, 정치권으로 가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어젯밤에 의식을 잃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후송이 됐습니다. 황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희경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황 대표 상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변인. 지금 천막에는 그 사모님하고 직원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잠이 드셨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서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 봐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게 잠드신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바깥에 있는 의료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진이 상태를 파악한 후에 이건 의식불명 상태다. 구급차 불러야 된다. 그래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자,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 어제 응급차에 후송되는 그 장면들도 긴박하게 몇 컷 사진이 좀 찍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한국당 관계자들 처음에 이제 잠이 든 줄 알았는데, 몸을 쳐봐도 반응이 없어서 의료진이 투입됐고, 의료진이 긴급하게 진단한 결과, 의식불명에 떨어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초기에 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도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가, 현재는 일방 병실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해서 의식이 지금은 돌아온 상황인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단식이 시작됐고 단백뇨의 감기, 신장기능 악화, 단백뇨 증상, 혈압 저하, 몸의 부기, 거동을 아예 못하고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까지 갔었던 사실을 한국당은 알려왔고요. 추위 속에 노숙단숙 탓에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기 증세까지 덮쳐서 결국에는 이제 의식을 잃는 상태까지 어젯밤에 굉장히 긴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병원을 가야 한다라고 어제 오전에만 해도 이제 만류를 했는데 황 대표가 어제 오전에만 해도 의식이 좀 있었죠.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라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관계자들을 만류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어젯밤 11시 10분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세브란스 응급실로 현재 이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김미정 장관님께서 어제 저 긴박했던 상황을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어젯밤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시자마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죠? 네. 어젯밤 어땠습니까? 상황 일단 그것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곧장 세브란스로 갔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정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어젯밤에 세브란스 직접 갔는데 네, 그래서 많은 정말 당 관계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그냥 혈당이 떨어졌을 정도면 이제 바이탈 사인이 빨리 돌아오고 의식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아침 되기 전에 어제 새벽녘 1시 정도에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만 그 1시간 반, 2시간 요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런 초조감 그게 있었어요. 별의별 나쁜 생각까지 좀 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더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은 뭐였냐면 그 황 대표님 사모님께서 그래도 그 시간에 발견이라도 해서 다행이지 주무시는 줄 알고 그냥 새벽까지 갔으면 정말 일을 어쩔 뻔했냐 하는 이런 걱정들까지 드는데 정말 그래도 발견이 되고 이렇게 가까운 병원에 와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이렇게 활동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극한 당식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앞서 쭉 나눴던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유재수 문제라든지 뭐 백오는 문제라든지 뭐 김기현 이렇게 하명 수사한 거라든지 이런 거 지금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 생기면요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반대하자고 하는 게 단식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 그 법무부 장관 며칠째 공석인지 아세요? 45일째 공석이에요. 그런데 공석 기간이 조국 전 장관이 근무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요. 그렇게 됐군요. 네. 예. 조국 장관은 한 달여 근무를 했는데 오히려 공석 기간은 조국 장관이 근무했던 시간보다 더 길고 법무부 장관을 지금 공석으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계속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나 뭐 있어야 되는 이런 자리는 오히려 그 일 안 하고 놔두고 있으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의심받고 있는 이런 모든 기획수사 이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게 공수처법이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이 독재로 가는 제도 변형에 대해서 왜 막고 있는지 그거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물론 이제 공수처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김 장관님은 어쨌든 개인 견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대표에 대한 긴박한 상황 어제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아내분이 천막 근처에 사실은 요 며칠째 계속 지켰잖아요.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서 천막 근처에 나오신 건데 아내분에 의해서 그나마 좀 빠른 시일에 좀 발견이 된 게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제 의식을 잃기 전에 방문했던 인사들이 꽤 됩니다. 제주에 있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도 어제 텐트를 찾았어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 이어서 원희룡 지사까지 찾았다. 시사하는 바가 어찌 보면 클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이렇게 위험한 단식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걸 좀 그런 마음만 전달드리고 가겠습니다. 모두 좀 지지해 주시고 그분의 충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또 버틸 힘이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께서 건강을 많이 걱정하시고 이렇게 좀 합의 처리가 잘 되도록 대표께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의장께서 좀 더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그 정도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왕 시작하신 단식이니까 그 뜻이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또 승리를 하는 단식이 되어서 빨리 기력을 회복하시고 지금 그 각오 이상의 각오로 특히 야권 쇄신에 비상한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쯤 대통령께서 답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식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 의식을 되찾은 황교안 대표가 다시 단식장에 가겠다 라고 밝히자 부인이 만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진짜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다 진짜 죽는다라고 부인이 현재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장영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다시 단식을 하는 건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왜냐하면 네. 야당 대표의 네. 뜻은 알겠으나 네. 야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정치를 다 떠나서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다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지지자들도 그럼 원하지는 않을 거고. 저는 사실은 지금 지지자들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찾은 분들이 좀 얄밉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응급실까지 실려갔는데 좀 더 지지해주면 버팀목이 될 것이다는 아니죠. 이제 충분히 국민들이 뜻을 알았고 지지자들도 뜻은 알았어요. 이제는 좀 건강에 좀 매진하시고 나머지 승리로 이끄는 일은 당신네들이 하셔야죠. 황 대표님한테 힘내서 더 단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정치 이걸 떠나서 이 정도로 악화가 됐다면 저는 사실 목숨 걸고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협박일 수 있어요. 이러고도 안 나타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목숨 걸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전 그건 옳지 않다고 보나, 옳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건강 상태면 대통령이건 아니면 청와대 누구건 간에 또 역시 와서 뭔가 의지를 표명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만하셔라. 최대한 협력해 최대한 우리 조율해보자라는 뜻을 밝히는 게 맞지, 뒤에서 조롱이나 하고 단식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안 됩니다. 지금 단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황 대표 측에서 더해 붙이기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뭐 단식 그 정도 해서 무슨 별 문제 있겠어라고 외면하고 있는 청와대 측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황 대표는 단식 전 그만하시고 건강에 매진하는 게 맞다라는 건 명확한 뜻이고, 여야가 함께 좀 이 부분에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황 대표가 의식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다시 단식장에 가겠다라고 밝혔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건 뭐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김병민 박사님, 장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사람이,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그 방법의 어떤 적절성을 떠나서 지금 의식을 잃는 상황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까지 청와대에서 무반응, 김광진 비서관이 문자 메시지로 천막 철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마지막 청와대 반응이. 월요일부터 하나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산에서의 공식 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한 메콩 정상회의 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일정상 밖에 있는 황교안 대표를 굳이 안 만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소통하는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강력히 있었고, 대통령도 퇴근길에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편안하게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인 성향이 서로가 저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현재 정당 지지율로 따지게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굉장히 흡사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의 목숨을 걸겠다고 단식하게 됐던 이유는 분명하게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선거법을 단 한 번도 처리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간의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함께 단식을 좀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어저께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나쁜 소리를 남기보단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엇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내몰한 날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일을 정상화되고 복원시킬 수 있도록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와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최선의 길들을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의 바람을 담아서 같이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황교안 대표와 사실은 만날 때마다 얼굴을 좀 붉혔던 심상정 대표도 어제 천막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단식으로 고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황제 단식. 자,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심상정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사실 껌껌이 부딪혔거든요.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도 황 대표가 심 대표를 비판한 바 있고, 심 대표는 또 황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뭐 좁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텐트를 찾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황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심 대표를 향해서 좀 야유도 나왔고 좀 거센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양극단이죠. 실제로는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엄청난 정치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정치가 가장 어려워지는 과정은 인간미가 없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내통하자, 야합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원이 돼야지 그 속에서 인간적 정과 신뢰관계 속에서 좀 더 협치라고 하는 제도적인 틀에서의 어떤 대화 정치, 민주 정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야유를 혹은 비판을 받더라도 방문하는 게 저는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황 대표의 어젯밤 응급실 행 소식도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아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아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왕국의 엘사,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입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부적절하다라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입니다. 지난 20일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을 찾았는데 어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년 4월 전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미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로 환영한다면서 논란이 된 발언은 이번 방미에서가 아니라 지난 7월 방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한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익보다 선거가 우선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취지를 잘 보시고 하세요. 네, 이번 방미에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네. 도저히 제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자,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광풍을 이어가고 있는 겨울왕국2. 2 나왔어요, 벌써? 예. 야, 저 모르고 있었어요. 김진이 간다 하느라 몰랐어요. 아직 아기가 어려서 그런가 봐요. 주로 30, 40대 여성과 아이들이 주 관객인데 그러네요. 영화를 다시 보겠다는 아이들의 성화에 엄마들끼리 돌아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영화관 가는 겨울왕국 품앗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이처럼 어린이 관객이 많다 보니 애들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영화를 볼 수 없다. 노키즈존을 만들어달라고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 경험은 견해이지만. 자, 하지만 전체 관람가인 영화에 노키즈존을 만들어달라는 자체가 이기적이고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주인공 엘사의 드레스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하면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소갈이 하는 엄마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 엘사 드레스가 비싸게 20만 원대까지 팔리고. 와. 겨울왕국 1편 상영 당시 미국에서는 정품 엘사 드레스 가격이 166만 원에 거래돼 미국판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기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부모들이 긴장할 만도 하겠군요. 이거는 좀 딸 키우는 분에게 한번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딸 있으신 분 지금 김희정 장관하고 김병민 박사 둘밖에 없잖아요. 저는 딸 둘이 있어요. 예. 대구 갔어요? 베이비, 예. 애기들 아직 어리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가볼까 싶어요. 아직까지 안 갔으면은. 근데 정말 그 아이들, 제가 집에 가면은 아마 엘사 티셔츠가 애들께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데리고 갔다 오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나갈까 걱정이 되는데 정말 돌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겨울왕국 2를 보러 가기 전에 원 복습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원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2 보러 가기 전에 극장 예매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아이들이 원 복습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 2 보러 가야지 이런 분위기였고요. 산수 복습은 안 하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진짜 정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러면 만 원대에 오히려 만 원으로 효과는 훨씬 이 진짜 정품 가격 나오는 거 166만 원 나왔다는데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히려 우리 고민 덜어줄 수 있는 게 나오고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체 관람 가기 때문에 노키즈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소음 자체도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 이 영화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직접 영화를 보면은 더빙판이 있고 자막이 있는데요. 아이들이랑 당연히 우리 성인들은 더빙판을 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막 있는 영화를 볼 텐데 더빙하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클릭을 해서 가려고 하니까 더빙판 이미 다 매진. 그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막 있는 영화를 보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른들이랑 섞여보지 않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앉아서 보는데 앞에 성인들이 있으니까 머리 때문에 또 잘 안 보이는 그런 불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같이 어쨌거나 즐기는 관점에서 영화를 좀 보기 위한 거니까 조금의 양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영화를 보다 보면 엘사가 이렇게 쫙 옷을 벗으면서 쫄쫄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비싼 드레스 사줄 필요 없이 저는 아이들한테 이 엘사가 입었던 쫄쫄이가 얼마나 예쁘냐. 그래서 저렴한 쫄쫄이를 좀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튼 즐겁게 영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저걸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득 있는 데서 하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장에 저거밖에 안 하니까 우연히 갔다가 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성인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좋아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더빙 안 보고 자막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도 하고 영어를 알아들어서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가 더빙 노래가 아니라 영어 원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캐릭터가 웃으면 까다다 같이 웃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김희정 장관님 말씀처럼 그냥 그 자체를 즐길 수밖에 없는 영화에 몰입되기보다는 영화 극장에 온 이 아이들의 풍경을 보면서 오히려 그랬는데 내용은 좀 잘 안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성인들이 가는 시간에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드레스가 레이스가 참 예쁘게 나오긴 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앞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한 일본의 초밥집이 미쉐린 가이드에서 빠진다는 소식. 해당 식당은 2014년 미일 정상회담차 방일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 생애 최고로 맛있는 스시라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등급인 3스타를 받으며 최고의 초밥집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이게 2020 미쉐린 가이드에서 제외된 것 왜 탈락을 했을까요? 유명세를 타면서 예약은커녕 자리 잡기도 힘든 것이 되면서 식당 측이 앞으로 일반 손님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 미쉐린은 성명을 통해서 선정 정책 중 하나는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그래서 탈락을 시켰다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최선을 다하자며 금강산 독자 관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단행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북한 매체 역시 남측 시설 철거를 확고한 의지라며 압박하고 있어 북한의 일방 철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들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를 찾아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간담회를 열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지 구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뉴스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와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특활비 수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속보가 나와 있고 대법은 박근혜 수수 특활비 일부의 뇌물이 인정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명의 전직 비서관의 실형이 확정이 됐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라는 뉴스 속보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조금 전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건 해명이기 때문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단순 이첩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라는 것도 해명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해명과 일맥상통한 입장을 백운우 씨가 냈다라는 것도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